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10월 15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 IP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03선대에 머물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많은 전문가 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할 때 한 1900선 초반에서 높아봐야 한 1950선 사이에서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갇힌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 힘있게 움직이기에는 아직도 많은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듯한데요. 자, 이번 한 주도 증시에 대응하기는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도 함께 하시면서 최적의 대응 방법을 찾는데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장 초반에 공략을 해서 3% 이상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정을 해봅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 있고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구윤기 대리와 여의도 리포트 함께 풉니다. 자, 이득코의 작전타임에서는 고수들의 종목 매수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그 비법을 공개하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네, 가장 먼저 강정원 전문가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전일장과 미국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코스피는 0.17포인트 상승한 1933.2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 5,930포인트에서 북락을 좀 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1,920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00억대와 1,100억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만 2,880억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내수주인 음식료와 의약품, 의료 정밀업종이 4%에서 5%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운송 장비는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6% 내린 129만 원, 130만 원을 좀 깨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540포인트에 가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91포인트 상승한 539.8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주보다는 코스닥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 쪽의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가 실적 기대감에 5%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 CJ 오쇼핑, SM, CJ ENM 이런 엔터 업종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CJN이 9%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점을 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제약 업종들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여기 매수 사기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LG화학과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CJ제일제당, 강원랜드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오스템 임펠란트, 다음 파라다이스, 안넷, 시젠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간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NHN, 코덱스 인버스, 농심, 코덱스 200 순으로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시젠, 파트론, 플랜티넷, 게임빌, 파라다이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 끝난 미국 시장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우지수는 2.46포인트 상승한 13,328.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4.25포인트와 5.3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는 소폭 혼조세를 좀 보였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7대 은행입니다. JP 모건의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주를 포함한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JP 모건 실적 호조가 좀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JP 모건의 실적은 시장 예상을 좀 웃돌았습니다. 4위 은행인 그 웰스파고가 매출이 시장의 예상을 좀 미쳤다고 발표하는데, 일단 미국의 지난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지수는 반씩 상승했습니다만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주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융주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정리하겠고, 이번 주에 특히 이제 그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금융업종에 대한 실적이 주질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행들의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은행권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시간대에 따르면 그 10월 소비자토지수 예비치는 전월 최종치보다 4.8포인트 상승한 83.1을 나타내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애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3일 날, 오는 23일 날 애플이 그 아이패드 미니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구 위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K맥 말씀해 주셨는데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KM의 시초가 12,850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최고 3.5% 상승하면서 3% 도달 성공했고요. KM액은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을 부각되는 것보다는 역시 바이오 장비의 성장성, 중에도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선과 맞물려서 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이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KM액은 이제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KMX 상승세, 상승 패턴의 초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갖고 계실 분들은 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 패턴을 만들어놔서 바이오 장비, 바이오 업종들은 사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과시화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시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 또는 또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한번 보여보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가공약수는 ISC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SC는 반도체와 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소모성 부품입니다.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주요 메뉴로 하는 그 백화메 샤브샤브를 주요 메뉴로 하는 그 외식업체 BJ 코리아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가전 부분의 국제적인 대외 신인도 향상에 따라서 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그 반도체 이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경기 회복세 특히 이제 각종 테스트 소켓 장치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SC는 한마디로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매출 비중 증대와 이 해외 수출 비중 확대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해외 매출 비중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26%와 33%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40% 이상의 증가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 투자 업황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은 역시 그 과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 검사용 테스트 소켓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 반도체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이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이 시장 확대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서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 수출액도 해외 매출 비중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대비해서 각각 20%에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런 해외 매출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서 이 인텔 향의 매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애플에 대한 매출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말씀을 주시는데요. 올해 반기 실적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올해생 EPS 대비해서 현주가 PER 7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반도체 업종 평균 PER 10배를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저평가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시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SC 목표가 손절가 등등 가격대에 대해서까지 듣겠습니다. 네, 역시 추가대 3% 이상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하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ISC 추천받았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약 10여 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거래소 양상이 모두 소폭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올라 있고요. 거래소는 약보합에서 강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지금 거래소가 5포인트가 빠진 채 1927선에서 지금 개장을 맞았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542포인트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은 이성규 팀장님. 네, 현재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1927선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0.29% 하락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뭐 좋은 소식도 나왔지만 여전히 우려감들은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일단 시가총액 그 상위주 위주들로 해서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막판에 이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0.8%대 그런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죠. 그런 만큼 오늘장에서도 약간은 개별주들이 좀 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근데 그 지수 자체는 0.28% 현재 이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일단 상승 종목수가 315 종목 정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수는 262 종목 정도 달하게 되면서 일단 상승 종목수가 많은 장입니다. 상승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과도하게 나쁘게 나오고 있는 장은 아니고 다만 대형주들이 부진이 좀 심화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100종목 중에서 15종목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하락 종목수는 74종목 정도 되면서 대부분의 시중 상위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소형주는 그대로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형주가 0.13%대의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0.75% 강세로 좀 출발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2배 정도 많은 장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단 상승 업종들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이 상승하는 업종은 의료종류 업종들이 6.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 업종이 0.7%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종이목재 업종이 0.3%대, 의약품 업종이 0.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0.3%대 그 역시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전기전자 업종이 0.14%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를 조금은 소폭 하락폭을 좀 낮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업종들을 먼저 보게 되면 일단 전기가스업이 0.67%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운수장비 업종 0.7%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운수장비, 조선중공업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보험 업종들도 0.43%대 역시나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험과 같은 섹터죠. 금융업종인데요. 0.3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그 경기 순환주들 같은 경우 건설업이나 증권 그리고 철강금속 대부분의 업종들이 한 0.3%대, 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뭐 매수 차익 거래 쪽에 프로그램 쪽을 보게 되면 일단 매수 차익 거래 쪽에는 매도세로 좀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나마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오늘 장이 좀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들 주체 간의 그 순매수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28억 원의 코스피 지수에서 28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현재 상황에서 한 32억 원 순매수세, 다만 기관들이 61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중에서도 일단은 보험에서는 22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에서 약 82억 원 정도 대량의 좀 매도세, 장초반부터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좀 특이점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섹터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43억 원의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가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3억 원 순매수세 중에서 대형주 34억 원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금융업과 화학에 각각 3억 원, 2억 원 정도의 소폭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과 정반대 포지션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25억 원의 순매도세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 이어서 금융과 화학, 철강금속까지도 각각 6, 7, 5억 원대의 역시나 그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 김선윤 대표님. 일단 코스닥 출발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0.59% 정도 상승해주면서 543포인트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반도체부터 좀 보고 넘어가면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오늘 지금 딱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제 주목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외국인들의 매수세 자체가 서로 이제 엇갈리면서 좀 주목해야 보아야 될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 반도체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상황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시점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도와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셀트리온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이제 매수세 자체가 강하지가 않으면서 약한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과 동시에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0.7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차트 흐름 자체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빠져주고 있는 3만 원부터 계속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을 지켜보신 이후에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27,000원 정도까지 생각해 두신 다음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셔야 될 종목이 이제 메가스터디인데 최근 메가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9만 원 가까이 올라주면서 주가 탄력폭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됐지만서도 여지없이 일단은 빠져주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빠져주면서 또 곧 수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많이 올라줬었는데 다시 한번 빠지면서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7만 한 4,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가 지금 최근 들어서 네오이즈 인터넷과 네오이즈 게임즈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보고서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로 네오이즈 합병할 경우에 네오이즈 인터넷은 괜찮지만서도 네오이즈 게임즈의 게임 시너지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보고서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장 8% 가까이 올라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던 이런 상승폭 자체가 계속 최근 들어서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오른다고 하면 또 한 번에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자리, 항상 그랬듯이 네오이즈 게임즈 한번 급등한 이후에는 한 번씩 이렇게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조심스럽게 매매에 임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다음을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 다음 같은 경우 주가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그 지켜야 될 라인 자체를 완전히 깨버리면서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간 상태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늘 이제 소폭 상승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지 않았나. 지금 너무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을 잡아드리자면 그래도 한 10만 8,000원 정도가 한번 단기 고점 되지 않을까. 10만 8,000원 정도, 10만 5,000원, 8,000원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정리하신다는 대응으로 좀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싸이 효과 덕을 조금이라도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싸이 관련주들이 일단은 한번 쉬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한일 전일 대비 2원 30전 상승한 1113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이슈에 상당히 집중하면서 주요 통화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에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나타난다라면은 이번 주 18일, 19일 양일간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이런 것들을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위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특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던 중국의 9월 달의 수출 호조를 나타내면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통화도 절상하면서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를 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장세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의 흐름에 단기적으로는 매일매일 연동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연동이 되면서 1110원대 정책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6.30에 거래 출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통위가 끝난 이후에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좀 희박하다라는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채권 가격이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의존하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순매수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여부가 상당한 관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레벨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에 국내 기관들은 역마진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관의 차익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세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현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이 정리한 외환과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를 연결해서 오늘장 특급 작전 세워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을 짜오셨는지요? 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관심사는 증시가 횡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인데, 곧바로 강한 반등이 이끌어날 만한 호재는 뭐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부터 이틀간 EU 정상회담이 있죠. 여기서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 처리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준다면 투심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글쎄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성하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전반적인 상황은 조심스러운 시장 분위기가 좀 연출되지 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만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기존에 알려진 악재로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나빠지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언제든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겠죠. 뭐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개별주, 뭐 위주의 매매가 유리한 상황으로 유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데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뭐 8월 이후로 줄곧 뭐 견조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 왔는데 현재 자리가 올 3월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서요. 오늘은 바로 한번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넥스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바이넥스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이오 관련 종목이죠. 바이오 시밀러를 포함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는 유일하게 바이오 시밀러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난주 내내 바이오주와 그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여졌죠. CTC 바이오나 화일약품 뭐 이런 주식들은 거의 바닥 대비 200% 가까이 좀 폭등했는데 기타 뭐 다른 그 바이오나 제약주들도 모더런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좀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바이넥스는 현재 에너지 응집을 상당히 많이 한 상황이고요. 기관이 8개월 만에 좀 금요일에 대량 매수에 좀 나서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저항대가 7,500원에 있는데 이 저항대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목표가도 좀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 기업과 제약사 간의 전략적 제휴가 좀 많아지고 있죠. 뭐 지난달에는 외국계 제약사와 전략적 제휴 그 논의가 시작했고 지난 7월에는 신약 개발업체죠. 에이프로젠의 지분을 좀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기술적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봉과 월봉의 상황이 위로 저항이 많았던 이평선들이 우하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동 흡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넥스가 그동안 동남권 원자형 의학과 그 암치료 공동 연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세 가지 항암 요법을 결합한 그 새로운 암치료법을 발견하면서 임상 연구에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상당히 알맞은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정도 드리겠고 7,500원이 돌파가 된다면 9,8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한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네, 지난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어닝 시즌 부담으로 코스피는 3% 이상 내렸는데요.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스페인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변곡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유럽발 기저효과는 가능한지, 미국 재정절벽 합의에 성공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살펴봅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저성장 국면에서도 빛나는 성장성에 초점을 두자고 보고 있고요. 보국증권 추가 모멘텀 부재에 따른 조정 국면 지속, 동양증권 마찬가지로 조정 기간은 연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토러스 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S&P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 낮췄고 무디스가 부정적 등급 전망을 제시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투기 등급으로 강등된다면 스페인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스페인의 신용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제금융 신청 시점인데,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이 추가로 안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EU와 구제금융이 합의한다 해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절벽 이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작년 8월과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재정절벽 논쟁과 관련하여 앞으로 6개월을 놓고 보면 하락 리스크보다 상승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봤습니다.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재정절벽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지나치게 하락 리스크에 맞춰져 있어 의회가 예상과 달리 합의에 성공한다면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은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로 중기적으로는 서비스업과 내수주, IT를 좋게 보지만 당분간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린 포트폴리오는 좋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월 들어 코스피가 3% 이상 하락하는 중에도 코스닥 시장은 3% 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경기에 덜 민감하면서도 개별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에는 태블릿 PC 성장에 따른 대면적 터치 패널, 모바일 기기 보급 확산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스마트러닝, 중국의 내수 시장 확대 관련주 등에 관심을 높여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보국증권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특별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만큼 1900선 초반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주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연, 국내외 3분기 기업 실적 본격화에 따른 부담, 중국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시의 추가 반등을 예측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시 악재들이 새로운 요인이 아닌 만큼 국내 증시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코스피가 마이너스 3.1%의 하락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4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과 경기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일컬어지는 이동평균선 수준에 근접하면서 중대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하락 원인을 짚어보게 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증폭이 되었고, 그리스와 스페인 구제금융 결정 지연에 따른 유로존 경계 심리 확산, 그리고 미국 및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그리고 옵션 만기일 청산 물량 출회 등에 따른 수급 불안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장기 하락 추세로 빠뜨릴 만한 위력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 약화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 부양적 정책 스탠스가 상쇄해주면서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충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와 스페인 구제금융 결정 지연은 결과보다는 시간상의 문제인데요. 그리스는 트로이카와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IMF는 긴축 정책 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18일과 19일 날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단일 은행 감독 기관 설립 문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익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국내 모두 3분기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과는 달리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4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로 모멘텀 변화가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변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결과인데요. 경제지표들이 컨센서스처럼 긍정적으로 발표될 경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하락폭이 깊어지긴 했지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아닌 조정기간의 연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주 후반에 예정된 EU 정상회담은 성장 둔화와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 전후에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한 이후에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전 호전주에 해당되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191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유망업종은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업종, 자동차 부품, 미디어 엔터, 증권 업종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은 개장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7.85포인트, 오늘 한 5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요. 그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75포인트 상승 역시 모습 비슷하고요.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종 스캐닝 시간에서 먼저 이성규 팀장님,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흐름과 관심 업종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가 0.54%대의 하락세를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승 탄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플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그 아이폰이라는 시리즈를 내놓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에 위협이 된다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제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놓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S3 미니라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신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발표됐던 게 최고치라든지 아니면 3분기 때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이 그것이 최고라든지 그런 인식들이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전반적으로 이 전기전자 업종들의 둔화를 좀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지금 하닉스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D램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지금 D램 가격도 D램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어서 실상 오늘장에서 이 하이닉스가 0.22% 지금 소폭 그나마 상승세가 나오는 거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그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지금 종목이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그 오토모티브 G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는 내렸지만 시장 수요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뭐 상승 반전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전에 일단 한 10만 원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 특별하게 그렇게 수요가 일어났던 그런 측면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그 LED 사업부를 삼성전자로 일단 이전하게 되면서 최근에 그 LED 관련주 그 랠리에 대해서 수혜도 못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도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 큰 하락폭은 삼성전자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그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좀 많이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좀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 이 개선율이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D램 가격이 물론 하락을 좀 경직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물론 실적 개선세는 되지만 우리가 뭐 예전에 겪었던 그런 폭발적인 실적 개선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지금 뭐 삼성 SDI도 굉장히 좀 최근에 하락세를 역시나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전기전자 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전기전자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그 하락폭을 좀처럼 만회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25만 원 선 고점 돌파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전혀 뭐 반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뒤에 숨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그 3대 자동차 업체죠. 포드, 크라이슬러, GM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강요를 하죠. 오늘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에 미국 차가 더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Q3라는 것들을 Q1, 2, 3까지 이어질 때 동안 자금들을 그렇게 많이 풀게 되면서 달러는 약세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원화는 또 강세가 되었습니다. 강세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미국이 이제 규모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뒤에서 적극적 지원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 그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게는 일단 경제가 안 좋을 동안은 물론 경제가 안 좋아서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점들,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보게 되면 기아차, 현대차의 그런 추이 자체가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뭐 8월달 같은 경우, 9월달 같은 경우에 현대차는 저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승하려다가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때 보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해치 펀드들이 들어와서 현대차, 기아차의 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낮이는 그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른 경향들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 보게 되면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낙폭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높낮이가 있게 됐을 때는 일단은 부품주들 사이에서도 역시나 저평가된 종목들에게서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요. 고평가된 종목들에서는 역시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종들 한번 보겠는데요. 역시나 그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상승하는 종목이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삼성중공업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도 그렇게 강하진 않죠. 0.44%대 역시나 0.3%대 그 정도 상승만 보여주고 있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락세로 좀 출발하면서 전반적인 조선중공업 업종이 계속해서 좀 부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크게 내려왔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됐을 때는 이 조선중공업 업체들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서 대거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나 기관 투자들이 물량들을 여전히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한다거나 주요 지지선들이 이탈했을 시는 급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급락세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싸질 것이니까 그때 한번 보고서 또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조선중공업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화학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중동 지방에서 계속해서 불안 요소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상품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두바이유만 나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WTI랑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특히나 Q3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상품 가격을 이탈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으로 한 달 전 가격보다 마이너스권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런 점은 뭐냐면 이제 Q3에 대해서 그렇게 그 트레이더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좋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잡히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해야지만 그런 정제 마진폭이 상승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점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장에서 역시나 정유주들의 부진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역시나 뒤에 다운스트립 쪽이죠. 이 화학주들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지금 화학주들, 그동안 뭐 화학주들은 원래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점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아마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바로 이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OCI가 2.4%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3.4%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 낙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하나케미칼도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뭐 2만 원 선, 2만 500원 선, 이 선에 그 강한 지지선들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 선을 뚫고 내려가면서부터 굉장히 대량 매도세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들이 이어서 역시나 OCI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그 태양광 관련주인데 역시나 이 부분도 지지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두 번씩이나 이탈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 매도세가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일단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추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물량들도 여전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폭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반등을 한다는 것은 공매도 물량들을 회수하게 되면서 숏 스퀴즈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중국이 여전히 그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과잉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태양광 시장 자체가 여전히 성장 정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유럽 국가가 그 중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기도 힘들고 그 정부를 살리기도 힘들고 나라를 살리기도 힘든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여력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는 투자하기는 이 태양광 관련도 굉장히 무리인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윤 대표께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살펴봅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자체도 지금 0.5% 이상 지금 빠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 철강 금속부터 보고 넘어가자면은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대부분의 일단은 이 철강 금속 관련주들이 특히 철강주들이 실적 자체가 9월 달보다 10월 달에도 안 좋다는 점을 들면 일단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 2% 이상 빠져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4% 가까이 좀 빠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하이스코어가 최근 들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고점 부근에 있던 48,000원부터 시작한 이 박스권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내려와서 지금은 다시 새로운 저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650원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철강 업종 관련해서는 아직은 투자하기에 이른 시기, 특히 올해까지 계속 3분기,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을 보시려고 만약에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일단 올해는 아니고 내년을 보시고 천천히 투자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는 뭐 풍산이나 세아제약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로 인해서 뭐 그나마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일단 철강 금속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하시기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금 관련주로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오늘 오른 만큼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가 뭐 외국인들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양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도 자체가 좀 강했던 탓에 좀 빠졌던 게 있고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부분은 확실하지만서도 한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빠질 때는 큰 폭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낙폭 과대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하신 이후에나 좀 투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계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기계도 너무너무 좀 재미가 없는 상황.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 8월 달에 얼마까지 갔었죠? 65,000원까지 한번 그래도 드디어 오르는구나 생각이 들었지만서도 다시 여지없이 6월 달 가격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53,700원인데 기계업종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그래도 부진을 예상했지만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줘서 조금 그래도 실적 상승을 가져올 걸 예상을 했지만서도 크게 못 미치는 그 실적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수급 자체가 특히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가 최근 7일간 너무나도 강하게 매일매일 10만 주에서 70만 주가량 매도세가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분을 잡자면 일단은 또 다른 저가가 나올 가능성, 일단은 16,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6,000원 이하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뭐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16,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18,000원 정도까지의 큰 반등은 아니고 작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좀 한국화본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8월달 저점부터 시작해서 주가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오늘 5.8% 이상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일단은 수급상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가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한 물량 자체를 그대로 다 뱉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수익 실현 차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특히 이제 깨져서는 안 될 구간이 바로 얼마였냐면은 8,000원 구간이었는데 8,000원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7,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매물대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은 좀 더 나온다면은 자, 올해 초 2월 달에 고점 부분이었던 7,500원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을 깨지고 내려간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면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6,500원 정도까지라는 점 참고하시고 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설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주가 지금 너무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현대건설 차트만 봐도 지금 답답할 지경인데, 자, 현대건설 차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9월달 중순부터 해서 주가 자체가 얼마까지 7만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해외 수주 때문인데 해외 수주가 보기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뭐 기관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들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나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고 있지만서도 그 물량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 상황도 뭐 기관들 역시나 매도세 많이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관들의 매도세를 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단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해외 수주 자체가 크게 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 역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국내 대부분의 이제 대형 뭐 건설사나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주가 자체는 코스피 자체는 1900포인트까지는 일단 무조건 한번 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됐을 때 1800선이 왔을 때나 조금 추가적인 매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주가가 지금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6만원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업종 참 재미없다는 말씀과 함께 차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힘들죠, 요즘에. 자, 이성규 팀장님은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네, 현재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그 통신 업종들 약간은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지금 선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합권이고요. LG U+만이 최근에 그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2.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LG U+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뭐 통신주들은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그 SK텔레콤을
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역시나 그 변곡점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준에나 수일 내에 역시나 그 방향성은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통신주들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배당 기대감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 8, 9월 달에는 상승했다가 10월 달에 약간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11월 달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 정도 돼서 그때 한번 또 상승세를 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과 또 맞물려서 봤을 때는 지금 SK텔레콤도 고점 약 15만 원 부분을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역시나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KT 같은 경우도 이 일종의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던 점을 제외하게 되면 역시나 그 박스권 자체는 역시나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은 여기서 보게 됐을 때 고점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상승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일시적 상승 탄력만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통신주들 방향성을 크게 잡고 있지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LG U+를 또 잠깐 보게 되면 LG U+는 그 이전부터 뭐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100% 가까이 그렇게 상승했다가 그런 상승폭을 지금 많이 반납했죠. 많이 반납하면서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내려왔고 역시나 그런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역시나 저항대 같은 경우는 약 7,000원 선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힐 확률들이 높습니다. 특히나 그 이전에 밑꼬리를 크게 달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7,000원 선은 단기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최근에 들어서 지금 현재 지지선으로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 6,500원 선이 강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 대부분 보게 되면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서 유통주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프라인 성장세를 뒤엎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런 자회사로서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도 최근에 들어서 큰 폭으로 뭐 2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서 지금 34만 원 선을 언저리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전고점은 돌파한 모습이고요. 사실 이런 불황 시기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그나마 적자를 안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유통망들이 지금 현재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마트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의무 휴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방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물론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거래량을 수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거래량도 적을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이탈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이어서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실적들은 어느 정도 저조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상태에서 최근에 들어서 이 현대백화점도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역시나 그 저항대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 14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13만 5천 원 선에 박스권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15만 원 선을 돌파했던 것은 역시나 그 명절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탄력들이 작용했던 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시나 현대백화점도 추격 매수하기는 굉장히 힘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당 유통업종 중에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물론 호텔신라 그 이전에 한 6만 원 선까지 상승했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일고 있는데 호텔신라도 사실상 그렇죠. 뭐 외국인들 많이 방문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고평가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좀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황제주 오리온이 오늘 장에서도 3.1%대 강한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대감들 작용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그 점은 역시나 절대적 평가로는 고평가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런 음식료 업종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는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이나 아니면 음식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셔서 지금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 테마주는 딱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 테마주들이 지금 뭐 상한가 속출해주고 있는데 다날 같은 경우 14% 이상 올라가주고 있고 KG 모빌리언스 상한가, 그다음에 KG 인시드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상황에서 일단 모바일 결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또 실적 부분도 양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농업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농업의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자, 농업 사료주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급등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에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 12% 이상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대부분 이제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로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정책은 재미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보셔야 될 테마주 관련주들은 농업과 전자결제 서비스로 좀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요즘에 그 국민적으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애니팡이든 뭐든 그런 그렇죠. 모바일 게임 네. 관련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에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하십니까? 네, 게임주 요즘에 이제 팡팡 시리즈 굉장히 많은데 보석팡, 애니팡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게임주 관련주들이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해주면서 그와 관련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은 종목들을 보자면은 제가 뭐 하나만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YD 온라인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해줬었죠. 당연히 이제 주가 이제 팡 시리즈 때문인데 그와 관련해서 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박스권에 굉장히 큰 박스권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자체가 6,000원에서 9,000원 요 사이에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한 50% 정도의 등락폭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만약에 이 아이디 온라인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서도 하락폭이 나온다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해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지만서도 다시 한번 여지없이 그대로 지금 빠져주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팡 시리즈 같은 카카오톡 관련 게임주들은 단기간 급등을 가능합니다. 충분히 단기간에 뭐 40%, 50% 이상 수익이 나겠지만서도 그 이상은 절대 노리지 마시고 미리 이제 매수한 분들을 위한 좀 잔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한 30, 40% 이상 났을 때는 조금은 뒤도 보지 마시고 좀 매도하시고 수익을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절대로 좀 추격 매수는 지금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 게임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정리해 주신 두 분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텐스타의 김선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전화 023153-2610으로 신청 주시면 되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